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45세 김영수입니다. 15년째 이 동네에서 편의점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이정호 할아버지라고. 올해 72이 되셨는데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저희 편의점 앞 쓰레기통을 정리해 주시고 가끔 1,000원짜리 우유 하나 사 드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이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살면서 폐지라도 주어서 용돈을 마련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가끔 할아버지를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걸음걸이부터가 꼿꼿하시고 말투도 정중하셨어요. 특히 손이 너무 깨끗하고 고왔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 치고는 손톱 관리도 깔끔하게 하고 계셨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켜본 이정호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정호 할아버지를 처음 본 건 2022년 봄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낡은 점퍼에 때 묻은 바지를 입고 큰 마대를 끌고 다니시며 폐지를 주우셨어요. 키는 170cm 정도로 또래에 비해 키가 크신 편이었고 머리는 완전히 희끗희끗 하셨지만 허리는 굽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저희 편의점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시길래 조금 언짢았어요. 손님들 눈에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뒤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를 해주고 계셨어요. 흩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사장님, 제가 여기 좀 정리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정했어요.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쯤 나타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수거해간 폐지 값으로 받은 돈으로 저희 편의점에서 작은 우유팩 하나나 라면 하나를 사가셨죠.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네. 사장님도 고생 많아. 할아버지는 항상 정중했어요. 반말을 하시면서도 존댓말이 섞여 있었고 가끔 어려운 한자어를 쓰시기도 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런 할아버지가 여기서 폐지를 줍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우리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차피 쓰레기통 정리해 주시고 나쁜 일 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보기 안 좋잖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그런 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속상한 건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20대, 30대 직장인들이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 또 저 할아버지네 맨날 여기서 쓰레기 뒤져. 냄새 안 나요? 지나갈 때마다 불쾌해. 요즘 노인분들 복지도 많이 늘었는데 왜 저렇게 사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첫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난 건 2022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2시쯤 편의점에 오셨어요. 손에는 1,000원을 꼭 쥐고 계시면서 냉장고 앞에서 우유를 고르고 계셨죠. 그때 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대학생인 것 같았는데 맥주를 사러 온 모양이었어요. 여름이라 시원한 맥주가 인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냉장고 앞에서 우유를 고르고 계시는데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맥주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얼른 옆으로 비켜드렸어요. 미안하네. 어서 가져가게. 하지만 그 남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진짜 냄새나네. 언제 씻으셨어요? 다른 남자가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말했어요. 사실 할아버지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폐지를 주우시지만 나름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야, 조용히 해. 세 번째 남자가 말렸지만 첫 번째 남자는 계속했어요.
아니 진짜 답답해. 편의점에서도 이런 사람들 좀 출입 금지시키면 안 되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1,000원을 손에 쥐고 서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야 그만해.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세 번째 남자가 다시 말렸어요. 아니야 나는 이해가 안 돼. 요즘 기초연금도 나오고 복지관도 많은데 왜 굳이 폐지를 줘? 그냥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첫 번째 남자의 말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젊은이,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힘으로 벌어서 살고 싶을 뿐이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네, 죄송해요. 세 번째 남자가 사과했지만 첫 번째 남자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뭔 피해야, 보기만 해도 불쾌한데. 그때 제가 나섰어요. 손님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여기 쓰레기통 정리해 주시고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결국 그 남자들은 맥주를 사고 나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마워 사장님. 괜찮아. 할아버지는 우유를 사시고 나가셨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 보이셨어요. 전보다 더 조용해지셨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한적한 시간에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나타나셨지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는 피해서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끔 할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할아버지의 걸음걸이였어요.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허리가 굽고 느릿느릿 걸으시는데 할아버지는 어깨를 꼿꼿이 펴고 빠른 걸음으로 다니셨어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둘째, 할아버지가 폐지를 분류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대충 모아서 가져가시는데 할아버지는 종류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어요. 신문, 잡지, 박스, 플라스틱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심지어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두시기도 했어요. 셋째, 할아버지의 손이었어요. 폐지를 주우시는 분치고는 너무 깔끔했어요. 손톱도 항상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어요. 마치 정밀한 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것 같은 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피가 꽤 많이 나고 있었어요. 아야, 아파.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발목도 삔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 애가 많이 다쳤네. 119에 신고해야 하나?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폐지 마대를 끌고 지나가시고 계셨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깐 멈추셨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할아버지가 마침내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마대를 한쪽에 놓고 아이에게 달려오셨어요. 어디 다쳤냐? 할아버지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확신에 찬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무릎이랑 발목이 아파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무릎을 자세히 보시더니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그 손수건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손수건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보이는 거즈 같은 재질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일단 지혈부터 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평소의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상처 부위를 정확히 압박하시면서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니? 김민수예요. 민수야,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지? 아니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는 안 나지? 네.
그런 질문들이 의료진이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뇌진탕이나 다른 심각한 외상을 확인하는 절차였거든요. 발목을 접질렸구나. 인대 손상은 2도 정도로 보이네. 부러지지는 않았어. 할아버지가 아이의 발목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져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단이 너무도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의사이신가? 말하는 게 완전 전문가 같은데.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시고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집중하셨어요. 사장님, 소독약이랑 반창고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저는 응급처치용품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것들을 다루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소독약을 바르는 방법부터 반창고를 붙이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의료진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민수야, 이제 조금 따가울 거야. 참을 수 있지? 네. 할아버지가 소독약을 바르시는데 아이가 움찔하자 즉시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이렇게 하면 덜 아플 거야. 할아버지가 소독약을 거즈에 묻혀서 상처 주변부터 천천히 닦아주셨어요. 중심부로 갈수록 더 조심스럽게 하시면서요. 좋아, 이제 반창고를 붙이자. 너무 꽉 붙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적당히 할게. 반창고를 붙이는 것도 예술이었어요. 상처를 완전히 덮으면서도 아이가 움직일 때 뜨지 않도록 정확한 각도로 붙이셨어요. 이제 발목을 보자. 할아버지가 아이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셨어요.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발가락을 움직여 볼 수 있니? 네. 조금 아파요. 괜찮아. 발가락이 움직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할아버지는 발목 주변을 아주 세밀하게 검사하셨어요. 뼈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인대가 늘어났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어. 2주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집에 가서 먼저 얼음 찜질을 해. 15분 하고 15분 쉬고 이걸 오늘 하루 반복해. 내일부터는 따뜻한 물로 찜질하고 발목은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어야 해. 그래야 붓기가 빠져. 약은 안 먹어도 돼요?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프면 다이레놀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아스피린은 안 돼.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3일 후에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어. 할아버지의 설명은 정말 완벽했어요.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아이의 나이까지 고려한 정확한 처방이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가 절뚝거리며 집으로 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의사 같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갑자기 당황스러워 하시며 급히 자리를 정리하셨어요. 그냥 옛날에 배운 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마디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불러서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뭔가 정말 어려 쪽 일 하셨던 거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야. 그냥 군대에서 배운 거야. 군대에서요? 응급처치 정도는 누구나 배우잖아. 하지만 아무리 봐도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전문적이고 정확했거든요. 그날 밤 그 아이 어머니가 편의점에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오늘 낮에 저희 아이 다쳤을 때 도와주신 할아버지가 계시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왜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요? 응급처치가 너무 완벽했어요. 자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시면서 누가 해준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목 진단도 정확했대요. 정말 인대 2도 손상이었다면서요.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거라고 하시던데. 정말요? 네, 그 할아버지 혹시 의사셨던 분 아닐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가신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의사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제 다친 아이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해주신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혹시 예전에 정말 의료 쪽 일 하셨던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장님, 네 할아버지, 옛날 아주 오래전 일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상관없는 일이야. 다 지난 일이고 더 이상 묻지 마. 그냥 잊어줘. 할아버지는 우유 하나를 사시고는 급히 나가셨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를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정말 그냥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일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실까? 하지만 불행히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이를 도와준 일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불편해했어요. 특히 아파트 분여회에서는 할아버지를 더욱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분이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조용한 분이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60대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시며 쓰러지신 거예요. 심장이 아픈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도 할아버지가 마침 지나가고 계셨어요. 할머니를 보시더니 즉시 달려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요. 할아버지는 즉시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셨어요. 그리고 얼굴색과 호흡을 확인하셨어요. 협심증 같습니다. 혹시 심장약 드시나요? 네, 니트로글리세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핸드백에서 약을 찾아서 혀 밑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셨어요. 괜찮습니다. 약이 효과를 내려면 몇 분 걸립니다. 정확히 3분 후 할머니의 호흡이 안정되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도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전문적인 대응에 놀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또다시 급히 자리를 뜨셨네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의사셨던 분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의문들이 커져갈 때마다 할아버지의 슬픈 표정이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2022년 가을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 그 할아버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문을 들고 찾아왔어요. 무슨 문제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아파트 이미지 실추,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 치안 불안 등등. 하지만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나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주민 정서상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압박이 계속되자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더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그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무서워해요. 초등학생 엄마 서너 명이 단체로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나요? 그냥 조용히 폐지만 주우시는데요. 그래도 보기 안 좋잖아요. 우리 동네 이미지도 있고 아이들이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해요?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화가 났지만 손님 들이니까 대놓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며칠 전에도 다친 아이 도와주시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엄마들은 할아버지한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저는 정말 곤란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10월 어느 날 오후 편의점 앞에서 30대 직장인 2명이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 여기서 쓰레기 뒤지지 마세요. 한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냄새 나니까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남자도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말했어요. 사실 할아버지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남자들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괴롭혔어요. 할아버지가 마대를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한 남자가 발로 마대를 찼어요.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흩어진 폐지를 다시 줍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왜긴 뭐가 왜야? 보기 싫다고. 아파트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고급 주택가라고요.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다른 남자가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할아버지가 뒤로 휘청거리셨어요. 그만하세요. 그때 제가 편의점에서 뛰어나갔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아, 사장님. 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저분해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민들이 다 불편해해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해요. 당장 사과해요. 아니, 뭔 사과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 남자들이 되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편의점 근처 횡단보도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꽈당! 50대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자전거와 부딪힌 것 같았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 사람이 쓰러졌어. 누가 119에 신고해. 어떻게 해?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흩어진 폐지를 버리고 그 여성에게 달려가셨어요. 잠깐, 할아버지. 제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여성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어요. 비켜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확신에 찬 전문가의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의식 없음, 맥박 약함, 호흡 얕음. 할아버지가 여성의 목과 손목을 동시에 확인하시면서 중얼거렸어요. 그 손놀림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기도 확보 필요. 할아버지가 여성의 턱을 들어 올리시고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어요. 1, 2, 3, 4, 5. 할아버지의 심장 마사지는 정말 완벽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강도로 정확한 리듬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30. 인공호흡 2번. 할아버지가 여성에게 인공호흡을 해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이 의료진이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다시 심장 마사지. 1, 2, 3.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라고 있었어요. 저분 의사세요? 움직임이 완전 전문가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하지?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괴롭히던 두 남자도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2분 후 여성이 기침을 하면서 의식을 회복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괜찮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췄었는데 다시 뛰고 있어요. 119가 곧 올 테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의사 그 자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응급구조사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떤 상태였습니까?
50대 여성 심정지로 추정됩니다. 약 4분간 의식 잃었고 3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의식 회복, 맥박 78회, 호흡 안정적입니다. 자발순환 회복 확인됐고 즉시 병원 이송하시면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확하고 전문적인 보고였거든요. 선생님께서 의료진이신가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당황스러워 하시며 뒤로 물러서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또다시 위축되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심폐소생술은 그냥 옛날에 배운 거예요. 그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면서 현장은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괴롭히던 두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할아버지 정말 의사이셨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나 그냥 옛날에 배운 거야. 할아버지는 다시 흩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두 남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아. 저희가 너무했네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폐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 남자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그 여성의 남편이 편의점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늘 낮에 제 아내를 살려준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병원에서는 그러는데 완벽한 응급처치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 것 같다고. 정말요? 네,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심정지 환자를 이렇게 완벽하게 소생시키는 건 웬만한 응급실 의사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며칠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묘하게 달라졌어요. 그 할아버지 뭔가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응급처치하는 거 봤는데 완전 전문가더라. 혹시 의사셨던 분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잖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닐까?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더욱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사람들 시선을 피하려고 더욱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일로 주목받은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며칠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해.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실 때마다 뭔가를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신문을 볼 때는 얼른 접어서 마대에 넣으시곤 했어요. 할아버지 신문 안 읽으세요? 아니야, 읽을 거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신문을 피하시는 이유를 곧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편의점에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SBB 탐사보도부 기자 박민수입니다. 네? 기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 동네에서 응급환자를 구한 할아버지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취재를 하시는 거죠? 시청자들이 제보한 내용인데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완벽한 의료 기술을 보여줘서 정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의료 기술을 배우셨는지, 과거에 의료진이셨는지 등등. 기자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거였어요. 이미 온라인에 화제가 되어 있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정체는 이런 식으로요.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었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관심을 원하실까요?
보시다시피 정말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자가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심폐소생술 자세, 리듬, 인공호흡 방법 모든 게 완벽해요. 게다가 응급구조사한테 하신 설명도 의사 수준이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사시는지. 그건 개인정보라.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우유를 사러 오신 거였어요. 기자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했어요. 혹시 이분이세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하셨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SBB 기자 박민수입니다. 기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할아버지는 받지 않으셨어요. 뭔 일인가? 최근에 응급환자를 구해주셨죠? 그 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새파랗게 변했어요. 취재는 무슨, 난 그냥 어르신의 정체가 궁금했어요. 의사셨죠? 아니야. 난 의사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의료 기술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만해. 나한테는 묻지 마. 할아버지가 우유도 사지 않고 급히 나가려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자가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할아버지가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정말 의사셨던 분이라면.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나가세요. 기자는 아쉬워하며 나갔지만 제게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기사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쳐 보이셨어요. 사장님, 네 할아버지 미안해. 오늘 소란을 피워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는 정말로 의사였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언제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일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대 의대를 나와서 신경외과 의사였어. 신경외과요? 브람스 병원에서 과장까지 했었지.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시는 의사가 될 수 없어. 왜? 왜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수를 했거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어떤 실수요? 2002년 수술 중에 환자를 잃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 실수로 20대 젊은 청년이 죽었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로는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죄책감과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래도 사람을 구하신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20년간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 실수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완벽한 의료 실력을 보면 단순한 실수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며칠 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이정호 씨 맞으시죠? 기자가 다시 편의점에 와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대 의대 74학번, 신경외과 전문의, 브람스 병원 과장 출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기자가 정보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얼어붙으셨어요. 2002년 의료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그 후 행방불명, 맞죠? 그만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시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편의점 안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나가! 당장 나가! 할아버지가 기자를 밀치셨어요. 기자가 넘어지면서 카메라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폭행이네요. 이것도 기사감이군요. 기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편의점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폐지 줍는 전직 의사, 의료사고로 면허 취소 후 20년간 숨어 살아. 기사에는 할아버지의 과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2002년 뇌수술 중 환자 사망, 의료진 과실로 인한 면허 취소, 그리고 실종. 댓글들은 처참했어요. 의료사고 낸 의사가 왜 또 남을 치료해? 면허도 없는데 불법 의료행위 아님? 사람 죽여놓고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영웅행세? 할아버지는 그 후로 며칠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그러게 뭐가 이상하다 했어. 사람 죽인 의사가 우리 동네를 돌아다녔다니 우리 아이들 위험할 뻔했네.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생명을 구해준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오직 20년 전의 사고만 기억할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등이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어요. 마치 10년이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우유 하나를 사시고 나가셨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봐야겠다고. 2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인터넷으로 2002년 의료사고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사고는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병원 시스템의 문제였는데 할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신 거였어요. 2023년 봄 할아버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인터넷 기사가 퍼지면서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저 사람 의료사고 낸 의사 아니야? 면허도 없는데 왜 또 의료행위를 했을까? 무서워서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셨어요. 이제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새벽과 늦은 밤에만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할아버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정호 씨 맞나요? 보건소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나는 그냥 응급처치를 한 거야. 하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보건소 직원이 경고하고 갔지만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지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냥 폐지만 주우셨어요. 누가 다쳐도 누가 도움을 요청해도 절대 나서지 않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할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꾸 기침을 하셨고 걸음걸이도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편의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거였어요. 40대 여성과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특히 아이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와야 할 텐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요. 출혈이 심했고 호흡도 불안정했어요. 누구 의료진 없나요? 아이가 위험해요. 그 여성이 절규했어요. 아마 아이 엄마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아이를 보시더니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시고는 다시 걸음을 옮기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뛰어가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아이가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 의료사고 낸 의사 아니야? 맞네. 면허 취소된 사람. 저런 사람이 왜 또 나서려고 해?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위축되셨어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제발요, 할아버지. 아이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비켜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되찾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의료사고 낸 의사잖아. 또 사고 나면 어떡해? 면허도 없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즉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어요. 10세 남아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의식 잃음. 할아버지가 아이의 동공을 확인하시며 중얼거렸어요. 작은 손전 등을 어디서 꺼내셨는지 아이의 눈에 비춰보셨어요. 좌측 동공 확장, 뇌압 상승 의심됨. 할아버지의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전 그 실력 있는 신경외과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맥박 약함, 분당 110회, 호흡 얕고 불규칙, 분당 28회. 할아버지가 전문 용어를 쓰시면서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즉시 기도 확보 필요.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고정하시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하셨어요. 그 모든 동작이 정밀하고 신속했어요. 사장님, 깨끗한 수건과 생리식염수 그리고 응급처치용품 모두 가져와 주세요. 제가 급히 뛰어가서 응급처치용품을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 상처를 정확하게 소독하기 시작하셨어요. 골절 의심됨, 뇌출혈 가능성 높음.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전문적인 진단에 놀라고 있었어요. 저분은 정말 의사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 그럼 의료사고는 뭐지? 할아버지는 아이의 출혈 부위를 정확히 압박하시면서 지혈 처치를 하고 계셨어요. 뇌압 상승으로 인한 브레디카디아 발생, 즉시 병원 이송 필요.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가 내려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선생님,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10세 남아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외상, 의식 잃은 지 약 8분, 좌측 동공 확장으로 뇌압 상승 의심되며 뇌출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확한 판단이었거든요. 현재 맥박 분당 95회로 브레디카디아 확인되고 호흡은 분당 24회로 불규칙합니다. 기도 확보 완료했고 출혈 부위 압박 지혈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전문적인 설명을 했어요. 즉시 응급실에서 CT 촬영 후 신경외과 응급수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의료진이시군요.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그 중에는 의료사고 의사,
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번엔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예,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그럼 정말 의사가 맞네. 그런데 의료사고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가? 같이 가시겠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어봤어요. 네, 제가 수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올라타시면서 아이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뛰어가서 소리쳤어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진 후 현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방금 전 할아버지의 모습에 완전히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의료사고의 의사가 맞나? 방금 전 모습은 진짜 실력 있는 의사 같았는데 뭔가 잘못 알려진 게 아닐까? 저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 엄마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 갔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아버지와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호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응급실 과장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판단이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CT 결과 좌측 경막 하출혈과 뇌부종이 확인됐어요. 다행히 초기 대응이 완벽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도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해주신 처치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취소됐습니다. 20년 전에.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주치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자문의로만 참여해 주세요. 응급실 과장이 배려해 주셨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수술방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수술방 밖에서 자문을 해 주셨어요. 좌측 측두엽 부위 혈종 제거 시 조심하세요. 어느 중초와 가까워서. 네, 알겠습니다. 수술 중간중간 집도의가 나와서 할아버지와 상의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뇌압을 먼저 낮춰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4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보고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자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완벽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 엄마가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가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응급실 과장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요? 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물론 법적 문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방에서 나온 젊은 의사가 할아버지를 알아본 거예요. 혹시 이정호 선생님 아니세요? 네, 저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20년 전 선생님께서 저를 수술해 주셨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8살 때 뇌종양으로 죽을 뻔했었는데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젊은 의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때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선생님만 저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셨죠. 김태민.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너가 그때 그 아이? 네, 선생님 덕분에 살아서 지금 의사가 되었어요. 그 순간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젊은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평생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가 살아 있었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처럼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그때 또 다른 의사가 다가왔어요. 이정호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박영수입니다. 15년 전에 선생님께 배웠던 레지던트예요. 박영수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술법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의료진이 할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이정호 선생님이세요? 정말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개발하신 수술법이 지금도 표준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에 압도당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맙네.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20년 전 사고 이야기 제가 좀 찾아봤어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죠. 제가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2002년 그 의료사고는 실제로는 병원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수술 중에 의료장비 오작동이 일어났고 간호사의 실수도 겹쳤어요. 하지만 당시 병원 측에서는 모든 책임을 집도의인 할아버지에게 전가했어요. 할아버지 억울하게 면허 취소 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환자는 죽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책임은 내게 있었어.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오늘 아이를 구한 일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날 밤 정말로 인터넷에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의료사고 의사, 교통사고 아이 구해, 완벽한 응급처치, 20년 만에 다시 생명 구한 전직 의사. 댓글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응급처치 영상 봤는데 진짜 의사 맞네. 20년 전 일이 정말 그분 잘못일까? 뭔가 억울한 일 당하신 것 같은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02년 그 의료사고 당시 간호사였던 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정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전 제가 실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셨어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당시 병원장인 선생님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간호사는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아이를 구한 기사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당시 수술 중에 인공심폐기가 오작동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약물을 준비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모든 걸 선생님 탓으로 돌렸어요. 더 놀라운 건 당시 병원장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 단체에서 재조사를 시작했고 당시 병원장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어요.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죄였어요. 이정호 의사의 면허 취소는 부당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의료진 복권 절차도 시작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정호 선생님은 당시 국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분이었어요. 브람스 병원 현직 의사가 증언했어요. 정말 많은 환자를 구했고 특히 응급수술 실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죠. 할아버지가 20년간 구한 환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이정호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 없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셨어요. 인터넷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20년간 억울하게 사셨구나. 진짜 실력 있는 의사를 병원에서 희생양으로 만든 거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두 남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네. 다 지난 일이야.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주셨어요.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공식 사과가 왔어요.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SBB 기자도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썼어요. 이제 진실을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나갔어요. 20년간 억울함 품고 살던 명이 진실을 밝혀져 폐지 줍던 할아버지의 놀라운 정체, 국내 최고 신경외과 의사. 할아버지의 의사 면허가 복권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대학병원에서 모셔가려고 했어요. 이정호 선생님,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고맙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대신 할아버지는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할아버지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할아버지 덕분에 병원 안 가도 돼요. 정말 실력 좋으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진료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희 편의점에 오세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요.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른들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사장님 고마워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일 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세요. 대신 동네 청소를 자원봉사로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왜 청소를 하세요? 습관이야. 우리 동네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어요. 작년에는 할아버지가 시상식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상을 받으셨어요. 20년간 품었던 억울함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있는 이정호 선생님께 이 상을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상을 받으실 때 저도 객석에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쳤던 그 아이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아이고 우리 꼬마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의 표정은 정말 따뜻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75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매주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계세요. 가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많이 원망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의미요? 진짜 겸손을 배웠거든. 의사일 때는 교만했었어. 하지만 폐지를 주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식들에게 존경받던 아버지였지만 의료사고를 자책하며 스스로 오랜 시간 가족의 품을 떠난 채 외롭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자식들은 존경의 대상이던 아버지가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는 순간 그 만남은 단순한 상봉이 아니라 세월을 뛰어넘어 가족의 존경과 사랑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옛말에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너무 남루하면
오히려 구걸조차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거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남루한 옷차림 속에도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고 화려한 차림 뒤에도 빈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소중한 인연과 진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